이재명 대통령 잠시 후 10시부터 취임 한 달 만에 첫 기자회견을 엽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기자회견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가장 빠른 시기, 그러니까 취임 30일 만에 여는 기자회견인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강조를 했었죠. 소통과 협치를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 행보를 대외적인 공식적인 행보를 보임으로써 국민들한테 확인시켜주는 그런 이제 행보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보통 100일, 뭐 200일 또는 신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기자회견을 많이 하는데 30일 기자회견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출범하고 나오면은 어느 정도 성과를 낸 다음에 보통 이제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기자회견을 해야지 본인이 잘한 거 중심으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30일 정도면 사실은 뭐 어떤 걸 했다 또는 결정했다는 것보다는 사실 지금 3특검이라든가 또는 이제 외교 실패라든가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질문이 더 쏟아질 수밖에 없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자들과 이제 기자 간담회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소통하는 모습 거기에 방점을 둔 행보 일단 이미지를 소통을 열심히 하고 있다. 지난 정부와 불통의 이미지를 반대로 가기 위한 적극적인 이미지 행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네, 형식도 관심이 많은데요. 일단 물리적으로 기자들과 거리를 좁혀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또 사전 질문도 받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비뽑기 방식으로 질문자를 뽑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분야별 한 개 그 상자가 다 마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 1인 1개씩 기자가 이제 명함을 넣어 놓는 방식이고요. 거기서 이제 무작위로 뽑아서 질문을 이제 받는 그런 형식이라서 정말 말 그대로 대본도 없고 사전 조율도 없이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기자회견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질문이 나올지는 구체적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만 그래도 어떤 기자들과의 사전 질문을 미리 조율하거나 기자들의 질문 내용을 미리 받아보거나 이런 형식은 아닌 것으로 보여서 상당히 좀 파격적인 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자회견 오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민생경제 비롯해서 정치, 외교, 안보, 사회문화 등으로 분야를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첫 기자회견을 앞두고 이제 어제 이재명 대통령 공식 일정도 비운 채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두 분 참석하신다면 어떤 질문 가장 먼저 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저는 가장 이제 묻고 싶은 질문이 이제 본인의 관련된 사법 리스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원하느냐 이걸 좀 가장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일단은 재판은 중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정성호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 후보자가 뭐라고 얘기를 주변에 했었냐면은 나는 가장 확실한 사법 리스크를 없애는 방법이 공소 취소라고 생각한다.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주변에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분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게 되고 또 이제 민주당에서 추진한 게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직접 징계할 수 있는 그런 개정안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으로 가서 공소 취소를 지휘하고 이 말을 듣지 않는 검사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 있는 이런 수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할 것인지 그게 하나 묻고 싶고요. 두 번째 묻고 싶은 이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유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실 특활비를 완전 삭감했거든요. 82억을이나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제대로 뭐 난방기도 못 켜는 등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러는데 지금 거꾸로 이번에는 추경을 하면서 대통령실 특활비를 무려 90억이나 늘린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1년의 예산이 82억 원을 얘기했을 때 전에 삭감했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럼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지난번보다 훨씬 2배나 되는 그런 예산을 요구한다? 저는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느냐. 자기가 이제 야당일 때는 본인이 야당일 때는 대통령실 특활비 없다고 안 돌아가느냐라고 해놓고 나서 본인이 정권 잡으니까 지난번보다 훨씬 많은 특활비를 요구한다?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이고 국민들 보기에는 정말로 좀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이렇게 돼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당하느냐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박 전 최고는 어떠세요? 네, 사실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건 어떤 정치적인 공방보다는 아무래도 민생 경제 대책과 뭐 외교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추경은 이제 오늘 통과를 목표로 달려왔습니다만 사실 추경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경기 부양책, 민생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고 대통령께서 뭐 주식 시장을 계속 회복시키
하락시키거나 이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동산에만 집중되는 어떤 투자 자본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추경 외에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민생 대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좀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뭐 조금 작은 갈래로는 뭐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사실 이번에는 어떤 이른바 부동산 불장이 계속되면서 이것을 좀 일시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한 대출 규제를 한 것이고 그러나 대출 규제를 통해서 어떤 일시적인 하락은 이끌 수 있겠습니다만 또 동시에 동반되어야 되는 것은 공급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신도시 정책이라던가 공급 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국민들께 한번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외에도 지금 외교와 관련해서 특히 뭐 관세 협상이라던가 아니면 뭐 방위비 분담금 문제 이런 부분들을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우리나라는 좀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외교와 관련한 지금 현안들이 실무적으로 조율되고 있는 단계일 텐데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좀 상세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전 조율 없이 일문일답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에서 잠시 뒤에 어떤 질문들이 나오는지 저희가 함께 연결해서 들어보고요. 이제 30일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의 평가를 해본다면 어떨까요? 정말 30일을 뭐 거의 1년처럼 썼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무방할 만큼 숨가쁘게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취임 첫날에 비상경제 TF를 이제 만들라고 지시를 하셨고 그때부터 바로 물가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뭐 추경에 대한 여력을 확인하고 언제 어떻게 추경을 추진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숨가쁘게 달려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 이제 중요했던 것은 대통령실의 진용을 꾸리고 정부 내각의 이 주요한 장관 인사들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고요. 이 외에도 G7에 이제 참석을 해서 외교 무대에 성공적으로 등판을 했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도 이번에 발표를 했고 뭐 주식시장 관련해서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 역시도 이제 역설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가 이른바 이 윤 정부 3년의 실책의 여파 그리고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한 이 경제의 위축 이런 부분들을 조속하게 수습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정치적으로도 유의미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여야 지도부를 초청을 하셔서 오찬을 하시기도 했고 이 야당과의 대화에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시기도 했고 또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 외에도 다른 뭐 진보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개혁신당이라든지 여러 야당까지 포함해서 또 초대를 하셨잖아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또 시정연설을 가셔서도 야당 의원들과 또 악수하는 모습도 보여주셨고 이른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윤 정부 3년의 실책의 결과로 인한 이 경제 회복책을 강구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야당과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였던 이 윤 정권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야당과의 협치에도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계시다. 그래서 경제와 어떤 정치의 회복에 도약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방금 말씀하시고 여야 지도부가 오찬한 거 이거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 정부 때 윤석열 정부가 좀 더 야당 대표로 있던 이재명 대통령과 소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아쉬움이 좀 있긴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지금까지 30일 동안 한 걸 보면은요, 굉장히 좋은 평가만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특히 정치보복을 안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취임한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3특검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3특검을 하면서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결국은 겨냥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올해 연말까지 특검을 활동하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지방선거 직전까지 3특검 다 끌고 가서 결국은 선거 프레임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인사 실패 이 문제가 오늘 기자들 입에서 얼마나 많이 나올지가 주목이 되는데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무려 8억이라는 정체불명의 검은 돈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전부 다 말로 하고 있습니다. 서류가 아닌 말로 떼우면서 내 말 믿어라 라고 하는 그런 황당한 인사청문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공개된 인사청문 대상자들도 전부 다 돈 문제라든가 또는 음란물 유포라든가 또 음주운전이라든가 등등의 과거에 좀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그런 이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인사 실패 문제도 아마 이번 기자 간담회에서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교 실패. 저는요, 이 G7 갔을 때 결국은
빈손으로 왔습니다. 갈 때 올 때 이렇게 하면은 한 비용이 한 15억에서 20억 듭니다.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었는데 결국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나토에 가서 그걸 만회를 해야죠. 근데 나토에 가지 않고 소록도에 가셨단 말이에요. 저는 그 더 큰 국익을 위해서는 나토에 참여해서 32개의 자유진영과 함께 우리는 자유진영과 같이 번영을 할 나라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어야 되는데 또 트럼프와도 만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국내에 머물렀다는 거 자유진영에 좋지 않은 시그널을 줬을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네, 이준호 대변인 그 우려되는 지점들 지적해 주셨는데 혹시 잘한 건 없습니까? 식사하신 거, 네. 뭐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뭐 이러면 더 좋아지겠죠. 더 좋아지겠는데 소통하는 모습 이렇게 이제 본인이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뭐 협치라는 이런 노력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는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제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겉으로는 협치하고 소통한 척 하지만 실제로는 뒤에서는 딱히 소통 협치보다는 우려를 많이 했었던 정치 보복이 좀 담겨 있지 않는가 좀 걱정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중에 저희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이 김주현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시작하겠다라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소환이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내란 특검이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소환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은 심우정 이제 검찰총장, 전 검찰총장이죠. 비롯해서 김건희 여사와 비화폰으로 통화한 혐의가 있는 전 수석인데 지금 이제 내란 특검이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요. 현장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분야별로 이제 질문이 오갈 텐데 하나씩 좀 볼게요. 일단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올 텐데. 지금 현 정부에서 또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기자회견 앞두고 발표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질문 나올까요? 그러니까 뭐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떤 그 대출 규제 정책을 시행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집값이 잡히고 있고 계약이 어느 정도 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기대 심리라던가 아니면 갭 투자 때문에 이제 무작위로 올라가던 그런 금액들을 좀 진정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뭐 현장에서 조금 혼란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대통령께서도 좀 어느 정도의 생각을 밝히실 것 같고 그 외에도 어떤 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이제 공급책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도시 정책이라던가 공급 대책을 좀 빠르게 추진을 해야 이 공급책 같은 경우에는 발표를 해도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그러니까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새 정부에서 어떤 뭐 대출 규제 외에 어떤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공급 대책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공급 대책을 얼마나 어디까지 얼마나 적극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관련 대책 이끌어갈 그 국토부 장관은 지금 공석인 상황인데 인선 관련해서도 좀 언급이 있을까요? 인선에 대해서는 아마 뭐 그 자리에서 누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인선을 고려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지 정도는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까지도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질문 좀 나오게 될까요? 저는 이제 부동산 이 문제에 대한 얘기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국내인들 차별화 문제 이게 좀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요 부채가 있어도 한 183억 원 정도를 탕감시켜 준다고 합니다. 뭐 다수가 중국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런데 내국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규제를 아주 강하게 걸었습니다. 6억 이외에 딱 6억만 대출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예를 들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옮기려고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 이런 실수요자들은요 굉장히 역차별 받습니다. 그리고 현금 부자들만이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현금 부자 중에선 중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뭐 인구가 10억 가까이 되니까 1,000만 명만 하더라도 재벌이 1,000만 명 정도 된다. 할 정도로 중국에서는 현금 부자들이 많은데 그런 현금 부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집을 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요 10억짜리 집을 20억에 사버리면요 그 사람들은 작은 돈 쓴 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집의 가치가 20억으로 딱 맞춰집니다. 이런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인들 계속 이제 부동산 사고 있는 문제가 심각한데 매년 한 15,000 가구를 외국인들이 산다고 합니다. 전체 가구의 한 10만 가구가 외국인이고 25만 명 정도 산다 그러는데 이런 속도로 가게 되면 나중에 결국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인들이 사놓은 집에 임대해서
전세나 월세로 살게 되는 그런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국토 침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동산 문제에서는 국내인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 말씀 좀 드립니다. 예. 네, 저는 일단 이번에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 그 좀 막대한 피해가 있는 것 아니냐 현장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이 6억 규제라는 게 그냥 아무 기준 없이 6억을 설정한 게 아니라 실제로 주담대 대출, 이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 그 사람들 중에서 6억 원 이상 그 대출을 받는 경우가 10% 미만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현장에서 막상 이 대출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과도한 규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고,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실수요자 보호를 우선시해야 되는 거고, 또 투기적인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의 일관성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일관성 있게 가져가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뭐 3기 신도시라던가 이런 추가적인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해야 일시적으로 어떤 대출 규제를 통해서 이 집을 매수하고자 하거나 갭투자를 이제 노렸던 분들의 이런 부분들은 억제할 수 있으나, 또 동시에 안정적인 시그널을 주려면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확대를 해 나가겠다라는 정부의 메시지가 있어야 시장이 보다 추가적으로 안정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이 공급 대책과 관련한 대통령의 의지와 적극적인 방향, 이 부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공급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면 공급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급을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26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핵심은 공급을 안 늘렸다는 거예요. 그 부동산 정책을 세 가지 이제 방안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데 금융 이제 대출이죠. 그리고 세금 그리고 공급입니다. 근데 공급을 5년 내내 손을 안 댔어요. 왜냐면요. 서울에 있는 이제 지역구 보면 특징인데 이 특징이 몇 퍼센트 차이로 지역구 국회의원 여야가 갈리냐면은 한 5%, 10%로 갈리는 지역구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급을 늘려서 아파트 새로운 신규 단지가 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천 세대가 유입되는데 이분들 대부분 보수 성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의도적으로 공급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쭉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시장의 어떤 자생적 질서를 위해서 하이에이크가 늘 얘기하는 게 수요와 공급에 정부가 개입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알아서 자생적으로 질서가 맞춰지고 가격이 정해지니까 믿고 맡겨라는 건데, 이런 이제 그 맥락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이번에 공급을 늘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공급 늘리는 방안 우리는 굉장히 환영한 거고, 정치적 이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이제 그런 시장에 맡기는 그런 정책이 매우 올바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관련해서 어떤 언급 나올지 좀 지켜보고요. 그 민생 회복 소비 쿠폰 13조 원 규모 이제 이번 달부터는 지급이 될 텐데 사실 야당의 반대도 계속해서 있었잖아요. 관련해서 언급 있을까요? 근데 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인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워낙 이 후보 시절부터 어떤 경기 진작책으로 지역 카페라던가 아니면 이 소상공인들의 시장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언급해 오신 바가 있기 때문에 추경은 그 일환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된 바가 있고, 야당이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야당의 반대가 큰 명분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도 당시 이제 대선 후보이던 시절에 취임 첫날에 본인이 만약에 대통령 되면 민생 30조 추경 바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바가 있거든요. 이 추경의 규모 면이나 아니면 추경의 필요성 면에서는 여야가 이미 대선 과정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떤 추경의 내용들을 문제 삼고 추경의 규모를 문제 삼는 것은 좀 무의미한 정치 공세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뭐 어떤 소비 활성화 그리고 경기 진작을 이제 도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펼쳤다라는 것 외에 어떤 추가적인 대책을 고민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대통령의 의지를 갖고 있는 민생 회복 대책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이런 질문들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그 이제 소비 쿠폰 결국 이제 국민들에게 현금을 1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주는 건데요. 이게 과연 이제 효과가 있느냐? 이미 효과가 없다는 게, 효과가 매우 적다는 게 이미 실증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경기도 도지사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도지사 시절에 경기 도민에게 한번 현금을 쭉 뿌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 연구 기관이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 경기 부양 효과는 20%에 그쳤다는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80% 그 돈은 어디 갔느냐? 전부 다 본인이 빚 갚는데 보태거나 저축한 데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경기 부양 효과 단기간에 보면 20%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에 중독돼 가지고 그때마다 계속 경기 부양의 명목으로
돈을 뿌려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또 실제로 좀 우려되는 것이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당선되자마자 돈을 뿌린다. 이건 당선 축하 사례금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왜 문제가 되냐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서 또 경기가 안 좋은 것 같다라는 그 명분으로 또 돈을 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통령 지지율 오락내락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지율 내려갈 때 갑자기 또 경기가 안 좋은 것 같다 하면서 또 돈을 뿌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선거를 앞두고 있거나 지지율 떨어지거나 할 때마다 경기 부양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뿌릴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이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방법일 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